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YTN의 상암시대 열면서 생생경제에서 특별한 시간을 한 주 동안 마련했습니다. 특별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금융권과 관련된 문제 짚어보고요. 내일은 두 분 모십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석좌 교수와 함께 한국경제를 다양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지금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민화 이사장과 만나서 창조경제 방향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목요일에는 윤중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십니다. 경제의 수장, 경제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최욱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함께 FTA 10년 자유무역시대 통상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죠. 특별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잠시 후에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과 강남으로 통하는 푸르지오를 그려볼게요. 여기에 한강을, 강남은 빠르게. 어때요? 참 쉽죠? 한강은 앞에, 강남은 빠르게. 미사강변 2차 푸르지오. 1899-1664 4월 중 오픈 예정. 대우건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GA SK텔레콤. 김윤경의 생생경제.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상암에서 새 시대를 맡게 된 YTN 라디오 봄 개편과 함께 생생경제에서는 한 주 동안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인데요. 역대 경제수장 그리고 국내외 석학을 모시고 지금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을 모시고 한국경제 문제점, 특히나 최근에 문제가 끊이고 있지 않은 금융권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근데 금융하면은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고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글쎄요, 어디 가서 금융 쪽에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정말 죄송한 그런 생각이고, 얼마 전에 우리 금융감독원장님하고 연구원장들하고 이렇게 같이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또 감독원장님께서도 앉자마자 첫 마디가 참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연구원장들이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미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던 일이 있는데 참 본의든 본의 아니건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뭔가 이제 새로운 좀 그런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개혁도 많이 하고 다시 한번 다짐도 새로 하고 하는 그런 청소를 좀 해야 되는. 청소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더 증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이게 좋은 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사고라는 것이 또 터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취약한 부분을 참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을 잘 살펴봄으로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는 말도 있지만
또 소를 또 키우려면 앞으로도 계속 키우려면 외양간을 잘 고쳐야 또 네. 계속 소를 키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적을 하기보다는 외양간 잘 고치면 되지 않느냐라는 예. 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제일 있어요. 좋은 건 이제 소를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잃어버리면 안 예. 되는데 제일 좋은 건 그건데 그게 네. 발생을 했을 때는 예. 우리가 잘 고쳐가지고 새롭게 또 태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개혁을 해야지 될 금융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소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참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네. 많고 특히 이제 정보 유출 문제 같은 거는 그렇죠. 굉장히 컸던 예. 그 사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동양 사태라든가 저축은행 사태 때 보여줬던 모습들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죠. 예. 그게 이제 하루 이틀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네.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이제 터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터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과 네. 결합이 돼서 많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 해결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제 좀 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부실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은 인사의 문제로 연결을 짓는 그런 부분도 꼭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금융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예, 예. 어떤 그 인사의 문제, 예.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금융권에 그런 인사들이 많았던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 뭐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 그 최초로 이 데이터를 그야말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네. 바로 그 부정 사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러 온 그러게 직원이었습니다.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도둑놈이었던 거죠. 굉장히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우선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 이제 도둑 맞은 사람도 이제 힘들어지고 네. 또 도둑 맞은 물건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정보라는 것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도 힘들어지시고 그렇죠. 불안해지고 예. 그래서 최초의 그 도둑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절도행위, 데이터 절도행위 자체를 네. 이제 사람의 문제라고도 사실은 예. 연결이 전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적재적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편법적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 드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카드 회사의 직원은 이 도둑을 절도를 하려는 이 친구가 자꾸 데이터를 카피해달라고 하니까 네. 전화를 걸어서 이 친구 바꿔달라. 이상한 친구다.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직원을 바꿔버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원칙과 소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표창도 받고 특진도 하시고 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가만히 보면 누구는 또 도둑을 맞았는데 누구는 또 도둑을 안 맞았다. 예. 그것도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좀 더 누구냐에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네. 이렇게 저 매뉴얼대로 정말 잘 행동을 하니까 그런 그 절도 행위를 피해갈 수 있었고 네. 그렇지 않고 조금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소위 그 여유 있게 움직이는 분들 네. 또는 원칙을 좀 잘 안 지키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또 도둑을 맞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이 사람의 문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매뉴얼이 있으면 뭐하냐 지켜야지. 네. 그렇죠. 예, 매뉴얼을 지키는 어떤 원칙의 소신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진다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이 얘기까지 연결하는 게 뭐 이 자리에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도쿄 지점에서 또 사고가 많았잖아요. 네. 결국 그게 이제 인명을 앗아가는 뭐 자살의 형태가 됐지만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 왜 그쪽에서 이렇게 부당 대출 사건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예, 뭐 제가 이제 뭐 책임 있는 위치에서 그거를 예. 뭐 이렇게 다 들여다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제1교포들이 이제 네. 좀 이렇게 일본 금융기관에서 좀 거절을 당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데가 이제 우리나라 네. 금융기관에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동포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찾아와서 이제 부탁을 하고 예. 또 같은 동포끼리 그냥 뭐 굉장히 차갑게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좀 되는 방향으로 가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원칙을 어긋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담보를 좀 더 가치가 100인데 뭐 120으로 평가해서 대출 액수를 늘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그 좀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역시 거기도 원칙을 좀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 뭔가 규제를 갖다가 이렇게 회피하려는 이런 그 잔머리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이상하지만 뭐 그런 거 비슷한 그런 행위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죽음까지 불러오는 사건으로 비화된 거기 때문에 참 이 금융에 있어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뢰를 위해서는 원칙과 소신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우리 그냥 개인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한번 받으려고만 해도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굉장히 여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내에서 이렇게 신뢰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금융 소비자들이 다 뭐 국민들께서 다 소비자들이고 또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1,700만 명이시거든요. 예, 1,000조 원이 되고요. 예, 1,000조 원에 1,700만 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말하자면 가구 수로도 1,000만 가구고. 그러니까 사실 금융기관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금융기관 작든 크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그런 국민들과의 접점에서 직접 소비자들을 대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더 이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야지 되느냐라고 또 이제 단선적으로 또 질문이 생기기는 돼요. 그래서 금감원장께서도 이제 금융사고가 빈발하면은 상주 검사역을 배치를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편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조이게 돼도 시장이 많이 활기를 못 띠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강화냐 완화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강화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완화를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보호, 요거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보 보호, 소비자 또 금융 정보 보호 강화해야 되고 또 금융기관이 좀 건전성이 좀 훼손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전성은 강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금융기관 금융산업에 좀 들어가서 더 좀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어떤 회사들이 있을 때 좀 진입 규제 같은 거는 좀 완화를 해서 좀 경쟁을 더 촉진을 해서 좀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하는 거. 또 지나치게 또 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못 만들어주고 뭐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런 건 좀 완화해주고 영업행위 진입 규제 이런 쪽에서는 완화시킬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라고 하는 흐름과 규제 완화라는 두 개의 흐름이 같이 소위 요새 말로 하면 투트랙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개혁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규제 개혁이죠. 그리고 이제 관치금융 얘기가 다시 또 나와요. 이 하나은행장을 둘러싸고 또 나왔던 얘기가 되는데 이게 정부가 왜 은행권의 수장 자리까지 운운하게 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관치금융의 부활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게 이제 관치라는 말이 이제 그게 관이 치한다, 다스린다는 이제 그런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 잘 아시는 대로 금융 분야는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는 아주 몇 안 되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감독원이나 조선 감독원은 없거든요. 없죠. 근데 금융감독원은 있거든요. 무려 한 2,000여 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직원이 감독원에서 정말 상시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고 남의 돈을 가지고 남의 돈을 예금으로 받아서 그걸 또 제3자에게 대출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고
돈을 만지다 보면 꼭 그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이 자꾸 드는 경우도 많고. 사고가 날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이제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형태로 하면서도 돈이 잘 흘러가지고 국가 경제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이 상시 감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보다 보면 이 상시 감독이라는 것이 결국 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금융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관에 가까운, 관과 네.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감시를 받아야 되고 통제도 받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감독을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금융기관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네. 또 그 금융기관에 있던 분이 또 감독원 또 가기도 하고 일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가 좀 그 관치라는 표현으로 좀 쓸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네. 관과 굉장히 가까이 있는 면도 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조금 힘들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아직도 선진국으로서 상당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월스트리트 있다가 네. 감독하러 들어가고 또 감독하거나 정부 정책을 하다가 또 월스트리트로 나오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예. 그 관계를 이제 일률적으로 네. 다 정의를 해서 절대로 못 간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일부 좀 이렇게 네. 관과 민이 인력을 교환을 좀 하거나 하는 네.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네. 좀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부작용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개 그 줄타기처럼 네. 민과 관 사이에서 아주 그 적당한 수준의 그 적절한 흐름을 잘 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 민관을 그러니까 감독했던 분이 다시 피감독 기관으로 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문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하나 이런 건 있습니다. 그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미리미리 문제를 다 대비할 수 있느냐 예. 이런 거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긍정적 측면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부정적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뭐냐면 네.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렇죠. 편법적으로 이렇게 네. 해서 기관의 어떤 그 치부를 가려주고 로비를 하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감독의 허점도 아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네. 동시에 이제 감독 기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감독을 잘 받아가지고 미리미리 문제를 해결해서 네. 문제의 소지를 미리 없애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해본 분들이 와가지고 지적을 짝짝짝 해주면은 그 지적한 거를 고쳐놓으면은 네. 감독 기구가 이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혼날 일도 없고 벌 받을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던 게 다 부정적인 사례여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요. 네. 그 긍정적인 것들은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잘 네. 돌아가기 때문에 예. 별일 없이 넘어가면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그 부드럽게.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확 터져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심을 네.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 속에서 접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 힘든 것들, 뭐 혼난 것들, 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도둑질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그런 일만 생기는 거라고 딱 그냥 단정을 해버리기가 쉬운데, 네.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제도라든가 어떤 현상 뒤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숨어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 네. 것도 있다는 면에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금융권에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런 네. 연구기관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 힘을 내서 또 해야 될 거를 하면서 네. 제자리 찾아가기를 좀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글쎄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은 금융은 내수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필수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해외에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필요한 게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할 점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당연하죠. 네.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자금의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면. 네. 그래서 실무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한테까지도 금융이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 공공성이죠. 네. 그러나 이 공공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융의 상업성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 보면 금융기관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네. 많이 벌고 전 세계에 막 그냥 다 진출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수익을 많이 내는데 그렇게 해서 산업 자체가 뻗어나가는
상업성적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성은 뭐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어떻게 좀 돼가고 있지만 이 상업성적 측면에서는 좀 약하고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위기 이후에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해지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이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어요. 네, 지금 게다가 또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예, 저금리 시대에도 겹쳤고 해서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년 전에는 전체 이익이 한 12조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근데 2년 전에는 9조고 그리고 1년 전 작년은 4조입니다.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예. 예, 12, 9, 4 이렇게 네. 그 세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3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분의 1이 돼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력도 그만큼 또 조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예. 인력이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있는 분들을 또 해고하기는 예. 어려우니까 결국은 새로 뽑는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또 젊은이들 중에는 금융권 취업을 또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예. 있거든요. 네. 이 화이트 칼라 직장으로서 네. 또 괜찮은 직장이고 한데 문제는 우리 젊은이들을 새로 뽑기가 어려워진 그런 네. 상황. 그래서 아마 최근에 금융권 취업 숫자 보면 대단히 작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젊은 인력들을 충원하기 어려워진 것도 네. 바로 이 12조, 9조, 4조로 이어지는 이런 그 금융기관의 이익의 규모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면서 이게 이제 그 인력 채용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이 상업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인정을 해주고 금융기관도 돈을 벌어야만 고용도 하고 네. 돈을 벌어야만 확장도 시키고 해외도 나갈 수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융계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좀 잘 클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예, 그렇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저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한화도시개발 리포터 김소연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반월공단에서 톨게이트 하나거리. 우선 입지 좋고요. 경기 남부에서 3.3제곱미터당 150만 원대 산업단지. 이거 시우님들 서두르셔야겠는데요. 경기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분양문의 1599-0170.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 YTN 라디오가 상암시대 개막과 함께 오는 28일 봄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사의 달인 신율 명지대 교수가 YTN 출발 새 아침의 진행을 맡아 오전 7시 청취자 여러분의 아침을 힘차게 엽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강주연 변호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생활경제 프로그램 궁금해요 경제생활에서는 알아야 하고 알면 힘이 되는 경제 관련 궁금증들을 세무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그날그날 해결해드립니다. 낮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오에 만나는 음악 뉴스쇼 뉴스 FM 진미선입니다에서는 YTN만의 뉴스 콘텐츠와 감미로운 음악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YTN 라디오 봄 개편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한때 보리 하나로 골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인생을 맛보리. 맥콜. 소지섭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4호 기전과 봄 개편을 맞아 마련한 특별 대담입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금융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3부에서 많이 나눴고요. 예.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예. 이제 박근혜 정부가 2년차를 맞이해서 경제정책들을 내놨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들 궁금해 하거든요. 예.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률도 올해 한 4% 정도. 네. 근데 조금 먼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4% 초반 또는 네. 3%대 후반 정도면 조금 나아진 거죠. 예. 물론 전혀 피부로 못 느끼겠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압니다만. 네. 이제 일단 지표가 나빠지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표 자체가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느낌이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대로 잘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혼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예. 잘 돼야 우리가 또 수출도 잘 되고 또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일단 한꺼번에 내수로 다 몰려갈 수가 없다고 보면 외수, 네. 외부에서의 수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주고 우리가 또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 투자도 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의 이 엔화 내리기, 예. 이 작전에 마치 미국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사실 엔화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알았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겁날 만한 충격은 또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N은 이제 엔저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충격으로 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아베노믹스라고 네. 그러죠. 그러나 이제 역시 일본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재정이 엉망입니다. 네.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걷는 돈이 40조 엔대고 쓰는 돈은 90조 엔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40조 걷어서 90조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매년 한 45조, 50조 중에서 한 5조는 재산 팔아서 네. 마련한다고 해도 한 45조 엔 정도의 국가 부채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일본 재정의 파탄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파탄나면 우리도 안 좋잖아요. 그럼요. 예. 예, 이웃나라에서 위기가 터지면 그거는 이 소위 전염 효과라고 하는 네. 것이, 금융도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A라는 나라가 잘못되면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신뢰랄까 시각이 아주 차가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별로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지만 일본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나거나 재정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네. 얘기도 좀 해줘야 되고, 실제로 그게 잘못되면 우리한테 엄청난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좀 주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일본 문제는 엔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재정 건전성의 문제고, 이거를 이제 잘 들여다보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재정 건전성 문제는 일본이 이제 소비세
올려서 조금 더 걷는다고 하지만 세 발에 피고요. 예, 예. 이 만성적인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90조 엔 때 90조 한 95조 네. 쓰는데 그중에 거의 3분의 1이 복지 쪽이고 네. 그 복지 쪽의 상당 부분이 노인들에 대한 고령화된, 복지입니다. 고령 예. 쪽. 아시는 대로 뭐 이 전체 그 인구 중에 거의 25% 한 3천만 명이 지금 65세 이상인데 네.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지 쪽을 특히 노인 복지를 조금 늘려놨는데 그 대상이 너무 숫자가 커지니까 이 돈을 어떻게 줄일 수도 없이 네. 그냥 계속 그냥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언제 가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제 어떻게든 그 속도를 줄이고 네. 조절을 해서 파탄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 부분이 아마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이고요. 네. 물론 일본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하여튼 주변 국가에서도 자꾸 좀 이렇게 지적도 해주고 네.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모니터링도 하면서 논의도 해야 되고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겪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곧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급 연령을 자꾸만 높여버린다거나 뭐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준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된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것도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 연금 문제는 참 이거 뭐 따로 또 뭐 한 시간을 얘기해도 네. 뭐 부족할 정도의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고 나가서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거는 좀 많이들 들으셔서 네. 이제 인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우리도 그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2025년 되면은 한 1,000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네. 예, 인구 한 5천만 중에 1,000만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나네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00만 명 정도거든요. 65세 이상 그 고령 인구가.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300만이 늘어나는 거죠. 한 10년 지나면.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어르신들께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잘해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700만 명을 전제로 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되고 네. 이제는 1,000만 명이 대상이다. 네. 또는 1,000만 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항상 곱하기를 할 때 네.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만들다 보면 지금 700만 명이니까 네. 700만 명 기준으로 얼마 든다 이렇게 예.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거에 의해서 들어선 정권이 예. 다음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글쎄요. 들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1,000만 명이 된다는 거를 전제로 곱하기를 해서 돈이 드는 거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이거를 네. 그러면 조금 프로그램을 잘 조정을 해가야 될 필요도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우리 정치인들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고 그렇지만은 제가 슈레더 총리 네. 독일에서 이제 소위 하르츠 개혁이라고 네. 해서 임금을 좀 줄이는 그렇게 해서 독일의 물건이 값싸게 좋은 물건이 생산될 수 있도록 네. 개혁을 해서 아주 지금에 와서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이 선거에서는 떨어지셨어요. 네. 한국에 한번 와서 세미나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떨어질 생각도 좀 해봐라. 정치인들이 꼭, 네. 꼭 다 붙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 떨어질지라도 소신있게 정책을 추진을 해서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인, 정치 쪽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당선을 목표로 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지만, 네. 동시에 이게 아니다. 이거는 국가 대계, 발전 정말 큰 모습으로 네. 가는 데 있어서 아닌 것 같다 할 때는 과감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쳐내기도 하고 하면서 네. 역사의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가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네. 되면 얼마나 좋은 그 평가를 더 좋게 받겠습니까? 전 그거 정말 보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좀 소신 있게 하고 그다음에 떨어질지라도
나중에 역사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수 있는 그런 소신을 좀 가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 사회가 잘 되는데 무조건 당선을 목표로만 뛴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잘못하면 소위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요새 유행하는 단어입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서 그 파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장점을 어떻게든지 조화롭게 그 사이를 잘 균형을 잡고 자신의 당선에만 연연하지 않는 그런 좀 큰 그릇을 가진 정치인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5년만 채우고 다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제 정책이라면 상당히 문제일 텐데 어쨌든 근데 이 정권 들어서기 전에 대선 때 경제 민주화가 화두였잖아요. 지금 실종됐어요. 경제 민주화 얘기를 꺼내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데 이건 지켜줘야지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민주화에서 내건 그 공약에서 뭐 하도급법이라든가 납품 관련한 거라든가 이런 그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제도들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분명한 것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조금씩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하겠다고 한 것들을 대부분 그 제도로 일단 장착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저금리 저성장 문제 해결 그다음에 노령화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나아가서 창조 경제를 통해서 미래 씨앗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중요한 목표지 오로지 경제 민주화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 민주화는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면도 강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가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추진되었던 제도적 개혁이 어느 정도 도입이 돼서 지금 그 법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초기에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도 이제 경제 민주화에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은 많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더 받겠다라는 국민적인 의식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데 정부는 증세는 안 하겠다 그래요. 일종의 파퓰리즘 아닐까요? 글쎄 참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저부담 저복지 고부담 고복지. 예를 들어 우리가 참 천국처럼 생각하는 스웨덴. 부가세가 25%거든요. 높죠. 25%면은 뭐 그 국회의원들도 도시락 싸고 다니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가 10%잖아요. 우리가 10%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그러면 부가세 좀 올리자 그랬다가는 아마 굉장할 겁니다. 반응이. 조세 저항이 있을 텐데. 굉장히 클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근데 그래도 복지를 더 받고 싶다는.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부가세를 올린다는 식의 이제 생각, 또는 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뭐 늘려봤자 얼마 못 늘리겠는 것이 그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반 조금 넘는데. 이분들만 가지고도 어렵고 그 중에서도 또 위쪽만 더 낸다고 해도 뭐 몇 조 못 걷습니다. 근데 이제 부가세는 한 80조씩 걷기 때문에 요게 한 1% 뭐 1%만 늘어나도 엄청난 거죠. 10%에 1%면은 10% 그러니까 1% 포인트만 증가해도 그게 10% 증가거든요. 그러면 90조가 거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거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 의외로 저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전월세 대책에서도 그 월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이렇게 좀 하니까 뭐 아주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냥 월세를 전세로 돌려버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것은 아직 조금 더 많은 증세를 통해서 뭔가 고복지로 가는 그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 우선 세금을 좀 낼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래도 재원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증세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제 생각도 상당히 위험한 거군요. 아닙니다.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 뭐 네. 그거야 얼마든지 뭐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저도 근데 세금 더 내라 그러면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안 내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네. 내는 분들한테 더 걷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내는 분들은 몰라도 내는 분들은 아니 왜 좀 세원을 이렇게 골고루 확대해야지 왜 내가 내는 사람한테 더 걷냐. 그러면은 난 좀 솔직히 억울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국민들의 느낌을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다는 면에서 그렇죠. 증세라고 하는 것은 그 심리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그렇게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하게 되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정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감자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천천히 그리고 설득력 있게 해나가야지 이건 이래야 됩니다 하고서 한마디로 다 잘라버리고 그 내는 사람들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추진을 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또 숫자를 걸잖아요. 보통 이제 이게 체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474. 그리고 또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정말 전 옛날 단어를 다시 또 떠올리게 됐는데 이렇게 하겠다는데 뭐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뭐 제가 생각해도 이제 그 구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 나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좋게 가자는 거긴 하죠.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아이고 뭐 옛날 거 왜 다시 써먹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네가 좀 잘해보려고 지금 이런 이름도 만들고 막 아젠다도 만들고 이름도 붙이고 그러는구나. 한번 그러면 좀 잘 좀 해봐라. 뭐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는 마음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요새 그 정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좀 비판 같은 거를 보면서 어떤 거는 참 수긍이 가고 이해도 가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여튼 비판을 할 때 좀 너무 무섭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해서 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좀 두드려도 주고 어깨도 한번 토닥거려주고 야 너 고생하지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또 뭐 잘 안 되는 것만 보면서 계속 뭔가 문제를 삼고 꼬집고 막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좀 잘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어깨도 두드려주고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원장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요새 좀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잘하는 게 딱 보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찾아보면 있는데 이제 그 잘 눈에 잘 안 띄고 역시 잘 못하는 게 눈에 띄고 애도 뭐 별일 없이 학교 잘 다니면 그냥 정상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별일 없이 학교 잘 다니는 게. 근데 그러다가 무슨 선생님한테 혼이라도 나면 막 난리를 피우는데 사실은 그 옆에서 이렇게 잘 자라주면서 그냥 별일 없이 잘 학교 다니는 그 하나만 얼마나 대견하고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이렇게 양면성이 좀 잘 균형 있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아쉬워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을 지엽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건설적 비판이라고나 할까요? 좀 애정어린 비판이랄까? 좀 그런 게 조금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너무 그냥 아프게만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 지금은 좀 뭐 성장률도 그렇고 어느 정도 괜찮게 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셨는데 지금 뭐 중국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대외 변수에 항상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뭐 일단 뭐 향후 1년 뭐 앞으로 뭐 몇 년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뭐 미국 경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문제고 일본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대외 변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역시 우리 주위의 강대국들 소위 잘 나가는 나라들 잘 한번 들여다보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정책 공조라든가 네. 또는 그쪽과의 그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라인이랄까 네. 그런 소통도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그 빨리빨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안전띠를 만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띠를 하고 있으면 사고 날 확률을 줄이진 못해도 네. 띠를 하고 있으면은 다 덜 다치게 되죠. 예, 그래서 확률은 못 줄여도 네. 역시 안전띠를 같은 거를 통해서 혹시 문제가 터지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충격은 좀 적어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그 방벽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전국 국민들 모두 예.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안전띠를 마련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특집 대담 YTN 라디오 상암시대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첫 시간으로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심도 있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지금 휘센을 켜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쉬어보세요. 차갑게 불어오는 빠르고 힘센 바람이 당신을 알래스카의 자연으로 데려다줍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LG 휘센. 네, 오늘 생생경제 잘 들으셨나요? 다시 듣고 싶으시면은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 또 스마트폰 앱 예스 팟캐스트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뷰 전문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의 메시지는 우리 경제에도 격려와 긍정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일은 조금 더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경제수석 그리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석좌교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